네, 오는 11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방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특히 제2기 김정은 체제의 첫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다듬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 입장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한반도 안보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나흘 뒤인 11일 여러모로 참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말씀드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죠.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따지면 국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년 4월 초에 개최될 때 조직과 예산 문제를 다룹니다. 이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있는 국무위원회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런 데 관련해서 사람들을 임명하는 그런 것을 하죠. 예.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총정치국장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올 거예요. 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가, 또는 일반적으로 몇 명만을 교체할 것인가, 그 규모의 폭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에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과 연계됐느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모이는데, 일부에서는 주석제 부활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과연 그 정도까지 갈 것인가.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러한 조직 문제가 하나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문제인데, 예산은 북한이 매번 이때 이렇게 심의를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건 발표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 부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약 한 달 반 정도가 흐르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주의를 이렇게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3월 15일 평양에 있었던 이제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최고 지도부가 입장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행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격적인, 그러니까 도발적인 언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노이 이후에 미국에서도 조건을 좀 강화하긴 했지만 협상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고, 네. 또 북한 역시 협상의 끈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거의 같은 날이죠. 최고인민회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남북한 간에 상당한 정도의 물밑 채널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북핵 해법을 논의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도발적인 언사를 하고, 예. 이 그림이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명실상부한 회의이긴 하지만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예. 하노이 성과도 없었고, 또 대북 제재로 인한 그 여파가 피로감이 너무 누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에서 국가 주석이라고 새로운 권력을 내세우기도 좀 밋밋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내적인 행보, 그다음에 체제 결속,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김수길 총정치국장이나 노광철 민무력부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교체됐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인민회에서 그 임명을 해야 돼요. 예. 임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위에서는 어차피 최고인민회는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전환점은 아닐 것 같다. 특히 내부 결석이나 어떤 체제 내부의 어떤 일들은 좀 주력을 하겠지만, 또 권력구조 변동 같은 경우도 굳이 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국방위원회라는 비상조직을 국무위원회라는 정상조직을 바꿨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주권 기관이 국무위원회고, 그다음에 최고 영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네. 아직도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건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변화나 강력한 어떤 깜짝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긴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패턴을 보면요, 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해서 당 주요 회의를 이제 열어서 각종 의제를 논의하고 이러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북한의 시스템 자체를 보면은 당이 정부를 이렇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그런 걸 열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그 비상체제도 있었고 예.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매번 개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려면은 앞서 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개정을 해서 국가 체제 자체를 바꾼다. 그 정도면은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상황을 갖다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면은 굳이 그것을 갖다가 안 해도 된다. 예.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국가로 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당이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치국 회의나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해서 기본적인 지침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최고인민회의가 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국 회의 등을 통해서 대남 혹은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메시지 자체를 지금 내놓으려면 뭔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최선희 부상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야기하면서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것은 자력갱생의 길로 가자 이 맞습니다. 부분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새롭게 집대성해서 발표하기에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작년 4월 2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그때 경제 노선을 갖다가 경제 성장 노선을 제안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는데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서 자신의 구상이 지금 약간 얼그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수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길은 간다가 아니라 아직도 갈 수 있다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센터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삼지연에 이어서 원산, 갈마, 양덕, 온천지구까지 이제 찾았는데요. 이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하면서 자력갱생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원산 갈마 지구나 삼지연을 봤을 때 이전에 지금 원산 갈마는 5개월 만에 갔거든요. 예. 지금 북한은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런데 사실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면은 공사 진척도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4월 달에 했던 그 노동당 중간의 세계 3차 전원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거든요. 네. 그것을 위해서는 대미 관계, 대남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상황은 더 나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약속했지만 자력갱생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에 좀 빠져 있고 일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첩보 수준입니다만은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장마당이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이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산 갈마지구도 사실상 공사는 중단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골격은 올라갔는데 내부 마감재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외부 마감재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경제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보는 보이지만 성과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얘기하면서 자력갱생을 얘기하는 건 사실 충돌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미국이 지금 협상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높여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적인 대미 관계 어려움, 대내 관계 어려움이 좀 직면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신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발적인 만일에 행보를 보인다고 그러면은 지금 저는 경제 노선을 안 가겠죠. 예.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군수 공장이라든지 아주 도발적이진 않더라도 자신이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를 하고 행보는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행보도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북한 내부적으로 참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점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내외 언론 보도를 보면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빈손으로 끝나면서 북한의 일부 참모가 문책을 당했다. 뭐 이런 보도도 전해지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노동당 간부와 부유층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기 위해서 지금 검열을 강화하고 있고 5명이 총살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도 전해집니다. 이거 신빙성이 좀 있는 내용인가요? 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뭐 외무석이라든가 이번에 통일전선부 그 협상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문책이 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 북한 체제가 수령은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수령께서 하노이까지 기차를 60시간을 타고 갔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실무진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 뭐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정도는 워낙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가 높다고 평가할 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밑에 김혁철이라든가 예. 김성애라든가 관련자들이 문책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다만 외부의 시각을 의식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다르게 표방하는 것이 정상 국가니까 과거와 같이 뭐 그런 협상 담당자들을 사용시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인사 조치였을 거고요. 검열을 통해서 일부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뭐 총살을 시켰다 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당내에서는 부정부패를 갖다가 상당히 척결을 강조했어요. 네. 신년사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부분을 갖다가 압박을 했을 텐데 최근과 같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죠. 왜냐하면 기강이 흐트러질 경우 자칫하면 자신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그것도 신빙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혼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뭐 신속하거나 과감한 행보를 하기는 제한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는 11일 이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요. 한미 공조를 뭐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묶여있는 북미 간의 대화를 풀어내는 그런 의미의 자리도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결정적인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목표는 확실히 합의한 건 맞고요. 그런데 그 이외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양측이 성과를 주고받는 합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시도했던 게 하노이인데 그 하노이가 지금 성과 없이 불발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과는 있죠. 왜냐하면 양측이 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모두 명백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양측 다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두 가지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워싱턴을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고 특히 김영철 서훈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인 특사가 갈 수 있었겠지만 뭐 그걸 피한 건 사실은 공개적인 특사가 간다고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거든요. 북한 입장이 명백해지니까. 아마 물밑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의도는 파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의도를 가지고 워싱턴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걸 가지고 지금 절충점을 찾아내서 합의안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서울로 만일에 오시게 되면 이제 북한으로 특사가 가거나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에서 실무형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미국 측에서 3차 북미 간의 이 정상회담을 잡는 일정. 이건 굉장히 순조로운 시나리오입니다. 예.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아마 일어난 북한도 다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이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서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이 과연 뭐냐 이게 지금 그게 쟁점이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그걸 만들어내는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절충점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인 거죠.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북 제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북한에서는 제재를 풀어달라는 입장, 우리 정부는 그 안에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 간에도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요.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대북 제재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3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약간 한미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요. 3월 4주차부터 우리가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입장을 약간 양보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질문을 받았을 때는 포괄적인 틀에서 논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현종 2차장이죠.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번에 미국 가서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을 때 역시 질문을 받았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약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입장을 약간 유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예. 그러한 관점에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소위 말하는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이제 이 틀을 가지고 이제 다시 북한을 만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특사를 파견한다거나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형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이 그것을 응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제재 문제를 갖다가 북측에서는 좀 논의해서 뭔가 가져와 주길 바랄 것인데 우리 정부의 예. 행보가 약간 미국 쪽으로 한 발 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지난 1, 2주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될 것은 지금 북한 쪽이고 이제 우리 정부는 또 이제 거기에서 창의적인 해법을 구상할 거예요. 그 단초가 문재인 특보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뭐 풍계리 핵실험장을 가지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를 북한이 해주는 대신에 단계적 이행은 조금 더 잘라서 북한이 조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구상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 첫 번째 북한을 견인할 수 있을지 문제고 예. 그렇게 해서 견인했을 땐 다시 미국과 또 충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재 완화를 조금 초기 단계에 해주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이번에 한미 정상 간에 조금 더 진솔하게 논의해서 나중에 행보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만 잘 조율해낸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은 별 문제 없이 무난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좀 예. 우리 위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이런 말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풍계리 시차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것이 긍정적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건 확실히 맞죠. 예. 그건 뭐 저도 전혀 이견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풍계리는 북미 모두 지나간 과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풍계리가 결정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신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이게 지금 합의안이 될 수 있거든요. 뭐냐면 미국은 지금 일괄 타결,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모두 전부 내놓으면 그다음에 제재 해제를 모두 해주겠다. 근데 북한은 그건 안 된다. 단계로 나눈 다음에 내가 행동을 하면 동시에 동시 병행 이거거든요. 그걸 절충하는 게 지금 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비핵화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몇 개의 단계를 나눈 다음에 서로 주고받을 것을 지금 합의안에 내는 게 사실 이제 우리의 과제거든요. 예. 근데 핵심은 풍계리라기보다는 지금 영변입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와 여기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에 뭘 넣을지 그다음에 여기에 상황에서 미국을 뭘 줄지의 게임인 거지.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을 만일에 그 시차를 허용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영변을 받아낸 거거든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미국에게 지금 풍계리 시차만 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상황 조치를 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답은 사실은 그 초기 신뢰 조치입니다. 초기 신뢰 조치에서 플러스 알파에 뭘 담을 거냐. 그다음에 미국은 여기에 뭘 줄 거냐. 예. 그리고 한국 정부는 남북 경협에서 어느 걸 줄 거냐. 요걸 묶어내는 패키지가 아마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가신 가방 안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좀 양면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한 말들을 보면요, 뭐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재 유지는 계속하겠다. 또 이것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입니다. 네. 그걸 보면은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가 잘 유지되면 결국 북한은 대화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곧 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북한에 대한 신뢰 조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북한과 대화를 해보니까 북측에서 정말로 매달리는 것은 제재 해제더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재를 유지해야지 북한이 대화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상호 충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우리 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 어느 일방만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접점을 잘 찾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제재가 잘 유지되어야지 북한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는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초기의 신뢰 구축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미국도 인식할 때 나름대로 굿이너프 딜, 뭐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북측에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또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6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는 없다. 한 번의 협상에서는 걸어 나와야 했다. 그러면서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이 점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빅딜, 미디엄딜, 스몰딜, 그다음에 뭐 굿딜, 배드딜, 뭐 굿 이너프 딜까지. 근데 지금 나온 건 이제 라이트 딜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합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합의는 할 건데 미국이 원하는 임계점을 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비핵화,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고 하는 합의, 그 싱가포르에서 5개 항의 합의문을 냈다고 그랬는데 그거 보면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동결, 신고 및 검증이거든요. 미국의 보상 조치로는 사실은 종전선언,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근데 이게 영변이 완전히 폐기되면 이걸 주겠다. 예.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지원은 완전히 비핵화가 되면 하겠다. 그럼 지금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는 사실 협상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최종적인 협상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걸 통해서 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라이트 딜이라고 그러는 건 지금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충분히 양측의 입장이 조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병행적 북한의 입장과 그다음에 일괄타결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입장은 차이가 큰 것 같지만 예. 사실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 라이트 딜이라는 말은 그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압박은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라이트 딜이라는 말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금 회동 이전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을 견인해낼 수 있는 합의안의 마련 이게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쟁점이 될 거고 아마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남북미 정상이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할 텐데요.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